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세금 전문가 신관식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한 증여 상속 절세법 관련해서 먼저 증여에 관련돼서 오늘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똑똑한 증여 절세법 5가지입니다. 우선 증여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재산 승계를 할 때 살아있을 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 먼저 증여는 똑똑한 절세법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의 필수 요소는요, 증여는 첫 번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증여자, 즉 부모님이 되겠죠. 그리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증자, 자녀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증여자는 재산을 물려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증자는 이 재산을 물려받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상속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상속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왜? 사람은 돌아가시니까. 그러나 증여는 증여자, 재산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 내 재산을 살아있을 때 넘겨주려는 의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면 증여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증여는 재산을 자녀, 수증자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수증자는 이 재산을 받고 세금이라든지 또는 관리할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수증자는 재산을 물려받을 능력이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증여의 필수 요소는 증여자인 부모는 재산을 물려줄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증자, 자녀는 재산을 물려받을 소득, 재산,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증여의 필수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증여자인 부모가 50억 이상의 상가를 갖고 있는데 물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증여세 약 25억을 낼 돈이 없다면 이거를 팔아서 내든지 아니면 대출받아서 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누구한테 대여금을 꾸어서 내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금이라든지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녀가 이 재산을 받을 소득 또는 재산의 능력이 없다면 증여는 성립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증여자가 재산을 물려줄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증자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아들이 여러 번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낭비병이 있다 그러면 이걸 물려줄 의지가 사라져버리겠죠. 이런 부분에서 증여자가 재산을 물려줄 의지와 수증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능력,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상태에서 증여가 일어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여절세법의 첫 번째 원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80세에 30억 원을 내가 자녀한테 물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랬을 때 자녀도 이 재산을 물려받을 능력이 된다고 치면 80세에 30억을 한꺼번에 물려주면 자녀는, 수증자는 약 9억 8,900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거기다가 증여 취득세 4% 정도의 취득세도 내게 되거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렇게 80세에 한꺼번에 물려주시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왕 물려줄 의지가 있고 그리고 받을 자녀들의 능력이 있다면 80세가 아니라 미리 60세부터 차근차근 물려주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홍길동 씨가 80세에 3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는 9억 8,9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는데요. 만약 60세부터 10년 단위로 60세에 한 번, 70세에 한 번, 80세에 한 번, 3번에 걸쳐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하는데 10년 단위로 나눠주게 되면 합산이 안 되죠. 그런 부분에서 증여세 10억을 줬을 때는 2억 1,800만 원, 70세에 10억을 줬을 때는 2억 1,800만 원, 80세에 10억을 줬을 때는 2억 1,800만 원으로서 3번에 나눠준 증여세를 합쳐보면 6억 5,4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되고 80세에 한 번에 30억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3억 3,5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왜 절세할 수 있느냐를 한 번씩 따져보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나라는 첫 번째는 증여세는 지금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과거 10년치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10년 단위로 나눠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증여세의 세율은 10%부터 50%까지 누진과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세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까지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누진과세가 있는데요. 만약 30억을 한꺼번에 물려줬을 경우에는 증여재산 가액,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뺀 금액의 40%를 곱하는 세율을 맞게 되고요. 근데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씩 물려줄 경우에는 10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30%의 세율을 맞게 되니까 공제 금액도 5천만 원씩 3번을 적용할 수 있을 뿐더러 과세 표준도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는 40%의 누진과세 체율 때문에 10년 단위로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씩 주는 이런 플랜이 30억 원을 한꺼번에 주는 플랜보다 3억 3,500만 원의 증여세, 절세 혜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첫 번째 원칙,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사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증여 플랜은 만약 자녀가 외동아들이거나 외동딸일 때 어차피 상속으로 내려줄 건 아니면 증여로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상속으로 한꺼번에 내려줬을 때 세금을 왕창 부담하는 것보다는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이 있을 경우에 10년 단위로 한 번씩 주는 플랜이 절세적 혜택으로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여절세법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원칙은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보다 받을 사람, 즉 수중자가 많고 잘 분배할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의 아들에게 12억 원의 부동산을 부모 70대, 80대의 시니어가 물려주려고 한 때, 그때와 아들이 40세인데 며느리, 손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경우로 본다 그러면 부동산, 아파트를 물려준다고 한다면 12억 원짜리, 그럴 경우에는 아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가정에게 물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는 자체는 주거 공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 70, 80대의 시니어가 아들에게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물려주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2억 원의 아들 한 사람 앞으로 증여하려고 할 때는 증여재산 12억 원에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만 빼서 과세표준 11억 5천만 원에 세율 40%를 곱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납부세액은 2억 9천여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2억 원의 아파트를 가정, 즉 아들과 며느리, 미성년 손주한테 골고루 4억, 4억, 4억씩 분배한다고, 증여한다고 해보면 아들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에 대해서 5천만 원 공제가 일어나서 세율 구간이 20%가 되고요. 그리고 아들은 5,8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4억 원에서 1,000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세율 20%를 곱해서 6억 5,096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미성년 손주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에서 2천만 원이 뺀 3억 8천만 원에 20% 세율이 곱해져서 세금이 계산되는데, 미성년 손주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이기 때문에 산출세액 6,600만 원에서 30%가 할증이 돼서 납부세액은 8,3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 미성년 손자의 증여세를 합친 금액이 약 2억 73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아들한테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꺼번에 물려줄 때의 2억 9천만 원의 증여세와 아들, 며느리, 미성년조자 4억씩 분산해서 물려줬을 때의 증여세는 2억 700만 원으로서 약 8,360여만 원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약 아파트라는 한 채에 12억 원짜리의 부동산을 아들 한 명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는 이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므로 아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 즉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한테 물려줬을 때, 각각 4억 원씩 물려줬을 때 이렇게 수증자가 많고 잘 분배하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는 각각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과세 표준이 낮춰지기 때문에 세율도 낮춰지고, 그런 부분에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향후 가치가 상승할 재산부터 이제 증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1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5억이야. 이런 재산이 있고요. 과거에는 1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억 원이야. 라고 하는 재산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식 조정기에 주식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경우에, 펀드 같은 경우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경우에, 부동산도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떨어졌을 때, 즉 재산이 떨어졌을 때 향후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는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물려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1억 원일 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485만 원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빼서. 그런데 이 재산을 1억 원일 때 물려주지 않고 만약 추후에 3년 또는 5년이 지난 시점에 5억 원일 때 물려주게 되면 5억 원에 관련된 증여세는 7,760만 원으로서 1억 원 옛날에 5년 전에 1억 원일 때 물려줬을 때 485만 원의 증여세 대비 5년이 지난 지금 5억 원일 때 물려줬을 때 7,76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니까 가치가 떨어졌을 때, 즉 향후 가치가 상승할 재산, 과거의 재산을 물려줬을 때 약 7,275만 원의 증여세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은 과거에는 1억 원인데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는 3억 원인 재산이 있다고 치면, 과거 1억 원일 때는 485만 원의 증여세가 나왔다면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증여하게 되면 3억 원의 재산가액으로 평가돼서 3,880만 원의 증여세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증여했을 때보다 3,395만 원의 증여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 꼴이니까, 만약 재산 가치가 줄어들었을 때 낙담하지 마시고, 만약 내가 재산을 자녀 또는 손주에게 물려줄 의지가 있고 증여받을 수증자가 능력이 있다면 재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향후 가치가 올라갈 그 재산부터 물려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향후 가치가, 지금 가치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향후 가치가 상승할 재산이 걸 안다면 지금 투자할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향후 재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향후 가치가 상승할 재산에 대한 어떤 플랜은 투자 전문가 또는 자산관리 전문가, 그리고 시니어 TV에 출연하시는 투자 재무설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신다면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리라 봅니다. 네 번째는요, 세법상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자입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 가치, 총 명목 가치가 있고 거기에 투여된 본인의 돈도 있고 빌린 돈, 부채가 있을 텐데 부채와 함께 자녀나 손주한테 물려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재산 가치, 명목 가치 8억 원인 재산을 자녀, 성년 자녀한테 물려주게 될 때는 8억 원의 가치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그러면 7억 5천만 원에서 30%의 세율을 적용해서
납부세 합산은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8억 원 정도의 재산을, 채무가 있는 재산을, 채무는 그냥 증여자가 떠안고 채무 없이 물려줬을 경우에는 약 1억 6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는데요. 그러지 말고 만약 8억 원의 재산에서 채무, 부채가 4억 원이 껴있다. 그러면 이 4억 원을 자녀 또는 손주가 물려받는데 이 채무를 부담, 즉 금융기관과 또는 다른 사람한테 갚을 능력이 되고 재산 정도가 되고 그럴 의지와 있고 소득과 능력과 직업이 있다면 즉 채무와 함께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구조냐면 채무는요, 증여자, 즉 채무를 기존에 진 부모님의 채무가 이전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이 채무와 함께 이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이 증여재산가액 8억 원이 아니라 채무를 뺀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증여 대상 부동산의 평가 금액은 8억 원인데 8억 원에 대해서 취득가액, 부모님의 취득가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유 기간은 15년이었고 대출 금액은 4억 원이었다고 치면 대출을 부모님이 떠안고 그냥 8억 원짜리의 재산을 물려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6천만 원의 세금이 증여세가 나오는, 자녀가 부담해야 되는 반에서 수증자인 자녀 또는 손주가 이 채무를 부담한 능력이 되고 갚을 재산이 있고 그리고 직업과 여러 가지 능력이 된다 그러면 채무와 함께 넘겨졌을 때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 자녀가 부담하는 채무 4억 원을 뺀 가액에 대해서 4억 원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요. 그래서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5,800만 원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이 채무를 넘겨준 거는 부모님이 채무를 부담시켜서 넘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양도로 봅니다. 세법에서는요. 그래서 양도가액 4억 원에 대해서 채무를 넘긴 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취득가액 2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취득가액은 2억 원의 절반 1억 원이 되고 여러 공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세율 등을 적용해서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약 6,500만 원 정도가 발생해서 자녀의 증여세 5,820만 원, 부모의 양도소득세 6,540만 원 정도를 합쳐보면 약 1억 2,35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단순하게 8억 원을 물려줬을 때 자녀가 부담하는 증여세 1억 6천 대비해서는 합산 세액으로 기준으로 하면 약 3,645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이라면 부모님의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더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이다. 그러나 이 증여절세법 네 번째, 세법상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자. 이 플랜은 부담부 증여, 즉 수증자, 자녀는 증여세 5,820만 원만 내지만 실제로는 4억 원을 금융기관에 또는 빌린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4억 원과 5,820만 원에 관련된 부분을 실제로 부담하게 된다. 왜? 자녀는 4억 원을 갚아야 되니까, 채무를. 그런 부분에서 이 부담부 증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세 포인트가 되긴 하지만 수증자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채무를 갚을 소득과 능력과 재산과 직업과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절세법 원칙 다섯 번째의 마지막, 상가 등 수익형 재산부터 물려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 시골의 논 또는 밭, 산, 그리고 잘 매매가 되지 않는 부동산, 그리고 이 부동산 중에 본인이 살아야 되는, 수증자가 살아야 되는
현금, 캐시플로우가 없는 재산, 그리고 비상장 주식처럼 배당금이라든지 거래가 안 되는 주식 등을 물려되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은 현물이죠. 그리고 가치가 있는데 세금은 뭘로 내야 되냐면 현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현금 캐시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 재산,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매매가 잘 안 되는 것들을 물려주게 되면 이거는 물려받은 사람이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금만 부담해야 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다면, 그리고 물려받을 능력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좋은데, 물려받을 때 자녀나 손주가 이 세금을 낼 능력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또는 적다라고 한다면 수익형 재산부터 물려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주차장, 그리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 등을 물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배당 수익률이, 즉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수익률도 높은 주식 등 수익형 재산을 먼저 증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소득이 많은 부모가 수익형 재산을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면 자녀에게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분산을 통해서 소득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한 집에 소득, 즉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의 소득이 1억 원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다른 가정은 한 집에 남편과 부인이 다 일을 하는데 각각 5천만 원씩 번다고 치면 합산해 보면 1억 원이고, 어떤 가정은 한 명만 버는데 1억 원이니까 가정 단위로 합산하면 1억 원의 소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제외한 세후 수익으로 보면 한 사람이 1억 버는 것보다 부부가 5천만 원 버는 것이 세후 소득으로 보면 더 이익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증여세도 누진과세지만 소득세도 누진과세거든요. 한 사람이 1억 버는 것보다 두 사람이 5천 벌어서 합산해서 1억 버는 것이 세율이 낮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득이 높은 분이 임대소득이 있는 것은 세율이 높은데, 이 재산을 물려줘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율이 낮기 때문에 두 사람의 소득세를 합쳐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때의 임대소득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두 사람의 증여자와 수증자의 소득을 합산해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임대소득이 발생시키는 것이 누진과세 체계에 따라서 더 좋기 때문에 소득세 분산 효과로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배당금, 배당소득은 소득세 납부 이후에는 자녀의 현금 재산, 즉 자녀의 재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이러한 현금 재산을 축적하고 잘 관리해서 향후 추가로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되거나, 또는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받을 때, 또는 다른 여타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즉 수익형 재산부터 자녀들이 물려받거나 부모님들은 물려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금 출처 확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물려받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누가 뭐라 해도 자녀의 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또는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이 소득은 자녀의 자금 출처로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가 등 수익형 재산부터 부모님은 자녀들 또는 손주한테 물려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증여절세법 5가지의 원칙. 첫 번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두 번째는 한 사람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가정, 즉 수중자가 많고 잘 분배할수록 좋다. 세 번째는 지금은 재산 가치가 떨어졌지만 향후 가치가 올라갈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만약 네 번째는 이 재산에서 재산가액에서 부채, 즉 채무가 있다면 채무와 부채 등을 한꺼번에 같이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가 좋다. 부담부 증여는 단 물려받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매매가 잘 되지 않는 것들, 비상장 주식 같은 현금이 마련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상가나 주차장이나 또는 배당 수익이 높은 주식을 물려줘서 이 주식 또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와 배당 소득으로 자녀의 소득에 관련돼서 자금 출처 확인이라든지 소득세 절세 효과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소득 기반, 세금 마련 등의 효과를 때문에 수익형 재산부터 물려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증여의 원칙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여는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증여자, 부모님의 증여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중자는 이 재산을 물려받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2가지의 증여에 관련된 부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여자와 수중자, 이 둘 사이 가족 간의 화목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이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녀가 매번 창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자녀가 어디 낭비벽에 있거나 도박에 빠져 있어요. 자녀는 이쁜데 며느리 또는 사위가 말썽이에요. 물려주고 싶은데 미성년자라 아직 관리 능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물려줬다가 며느리나 사위나 딸이나 아들이 나한테 향후에 잘 부양을 안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후회가 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의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즉 증여의 전제 조건은 뭐냐? 증여자와 수중자, 부모와 자식 간의 화목과 신뢰가 전제가 돼야 이 증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 가족 간의 화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여러 가지의 증여절세법을 구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의 절세의 원칙 5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증여가 일어날 수 있는 전제 조건, 가족 간의 화목과 신뢰가 그 전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증여에 관련돼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사례입니다. 내가 이제 자식한테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냥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얘가 대출을 받고 뭘로 해서 집을, 신혼집이나 또는 집을 넓힐 때 도와주고 싶은데, 또는 창업할 때 도와주고 싶은데 대출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할 때 그냥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이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게 증여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현금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서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가지고 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고 빌려줄 수 있을 것이냐, 이 차용증에 관련돼서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현금 거래가 발생했을 때 차용증을 잘 활용해서 증여세 세금이 아니라 어떤 돈을 빌려주는 대여의 어떤 실질과 목적과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차용증 활용법은 실질이 증여인데 차용증을 가장해서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세하거나 이러는 목적이 아닙니다. 실질도 돈을 빌려준 것인데
이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거래가 어떻게 보면 증여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도 돈을 빌려준 것 때 증여로 보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거를 잘 차용증을 써서 실질도 대여고 빌려준 걸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해하지 마실 것은 증여인데 돈을 그냥 물려주는 건데 차용증을 활용해서 증여세를 아껴보자 이런 거는 이 플랜에서 설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약회사에 다니는 큰딸이 39살의 큰딸이 첫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3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알아보니까 대출도 막히고 이래서 도와주려고 빌려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큰 돈을 빌려주려고 증여하려고 하니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어서 이거를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항은 뭐냐면 증여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돈을 실질적으로 빌려주자. 근데 원칙은 세법상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는 금융대출에 관련된 약정서도 쓰고 대출기간도 쓰고 그리고 그 대출을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정도를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사인한테 빌려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의 차용증도 쓰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도 쓸 거 아닙니까? 남한테 돈 빌려주는데 그냥 종이 쪼가리 없이 그냥 빌려주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사인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의 활용 방법은 어떤 것이냐? 내 일이 아니고 제3자가 돈을 빌려주거나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생뚱맞게 무슨 얘기냐?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 얘기인데 친구가 이런 겁니다. 친구가 갑자기 아파트를 사는데 얘가 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18억 원짜리 지역 좋은 데에 아파트를 샀대요. 요즘 대출도 제한되어 있고 소득이 많지 않으면 여러 가지 대출 조건이 안 맞는데 어떻게 샀냐라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돈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돈 줬다 그러면 이거 물려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남들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빌려줬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차용증의 활용 방법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도 여러 약정서를 쓰고 사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언제 빌려주고 언제 갚고 이자를 받을 것이냐 이런 거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그렇게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사항으로는 부모 자식 간에 현금을 빌려줄 때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자금 거래 내역을 남겨야 됩니다. 세무서는 자녀에게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증여로 간주하게 추정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가 실제 돈을 빌려준 것이고 그리고 자녀가 원금과 이자를 갚을 만한 능력과 소득과 재산 정도와 갚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 등을 입증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데요. 그 입증의 증거가 자녀의 능력이죠. 첫 번째는 자녀가 미성년자 이런 거는
자금 빌려줬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자녀가 소득과 재산 정도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원금과 이자를 갚습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보면 우선 차용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차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 활용법 첫 번째, 부모 자식 간에 자금을 대여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된다. 그런데 차용증만 썼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차용증만 써서 빌려준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판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모 자식 간에 자금을 빌려주고 물려받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한 뒤에 확정일자 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실질적으로 빌려주고 빌려받았다는 통장의 이체 내역, 그리고 이 이체 내역에 근거한 차용증의 작성,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는 부족해서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방법, 또는 이 차용증으로 공증사무소, 공증변호사를 찾아가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이 차용증에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는 4.6%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이자는 4.6%를 안 줘도 되는데, 아무튼 적정이자 4.6%와 실제 갚는 이자 금액의 차이가 연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이자율을 설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실제 대출, 금융기관 대출과 또는 사인 간의 대출처럼 자금 대여 기간을 되도록 짧게 또는 3년, 5년 단위로 하되 3년, 5년 단위 만기가 되는 시점에 부득이하게 자금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고, 자금 대여 기간 중 정기적으로 원금을 실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차용증에 근거하여 자금 대여, 이자 상환, 원금 상환 사실 등을 거래 내역 등의 실제 통장 이체의 사실 등을 명확히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관련돼서 대여금의 이자율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빌려준 차용증에 써놓은 자금 대여액은 어찌 보면 원금입니다. 이 원금이 증여로 추정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여로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떠나서 빌려준 금액을 원금이라고 치면 사인 간에 또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뭘 갚아야 되죠?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적정 이자를 갚지 않는 것도, 부모가 자식한테 이자를 받지 않는 것도 증여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 이자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렇게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그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규정은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이자에 대한 원금은 따로 하고 이자도 적절히 받지 않으면 이자도 증여인데, 실제로 빌린 현금에서 적정 이자율 3.6%를 곱한 금액과 실제 부모님에게 자녀가 지급한 갚은 이자 금액의 차이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이 이자 금액은 증여로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대여해 줄 때, 차용증을 쓰면서 대여해 줄 때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원금은 원금대로에 대해서 갚아놔야 되겠고, 자금을 대여한 흔적이라든지 차용증이라든지 공증을 받고 확정일자를 받고 이런 부분에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이자도 꼬박꼬박 받아야 되고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이자 금액 차익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므로
이 플랜에 대해서는 이 추가 사항을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금 대여 금액 원금이 2억 1,700만 원 이하는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금 대여액 2억 1,700만 원 이하일 때는 기본사항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을 받지 않으면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연 4.6%를 곱해도 연간 1,000만 원의 이자 금액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여금액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가 있다. 그러나 대여금액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때는 적정 이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 금액을 갚을 때 자녀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비영업 대금에 관련된 이익이니까 27.5%의 이자 수익 중에 이자를 갚은 금액 중에 27.5%의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자녀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의 증여보다는 최근에는 저가거래의 형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가거래와 증여세 이슈를 살펴보도록 한데요. 저가거래할 때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이 저가거래라는 것은 뭐냐? 시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녀한테 양도하게 될 때의 문제가 이 저가거래인데요. 이 시가보다 낮을 때 저가거래할 때는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시가 12억 원짜리 주택을 9억 원에 샀다라고 치면 부모가 자녀가 아니라면 타인한테 팔 때 12억 원짜리를 9억 원에 파는 일은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매수하는 경우 거래 금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최대 3억 원까지의 차이 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사례 12억 원의 주택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9억 원에 구매한다 그러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즉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 3억 원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12억 원짜리를 9억 원에 자녀가 산 경우 이 3억 원의 차이에 대해서 자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시가 12억 원의 주택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7억 원에 구매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5억 원, 즉 3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시가와 대가의 차익 5억 원 중 3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서는 자녀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에게는 양도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판단할 때는 정상거래로 보는 범위가 증여세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5%를 기준으로 최대 5억 원 내의 금액에 대해서 거래한 경우로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 12억 원짜리를 9억 원에 팔았을 때의 이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9억 원을 팔아서 양도가액 9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의 9억 원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부모는 양도가액 9억 원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12억 원을 적용해서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12억 원짜리 집을 자녀가 9억 원에 매수하는 경우
가액은 9억 원에 5%를 차감하지 않고 12억 원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 즉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늘 5%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증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절세 원칙과 그리고 증여할 때의 차용증의 활용 방법, 그리고 저가 거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